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의 부모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그 역할을 해내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나로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외롭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늙으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낫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둘이라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라서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몰라줄 때 그게 제일 서럽고 외롭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둘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 홀로 꿀맛 인생 설계의 6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단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나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부부도 따로 국밥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2가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부딪히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하고 탄식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부터 앉아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에도 싸움이 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난 혼자서는 못 살아 하며 배우자의 뒤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기 싫다 하면 나도 덩달아 안 하고 아내가 없으면 밥상도 못 차립니다. 배우자 스케줄이 곧 내 스케줄이고 배우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부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너무 붙어서 괴롭고 다른 한쪽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핵심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산다는 분들은 너무 붙어 있어서 지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못 산다는 분들은 평생을 배우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곧 나였고 배우자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상호 의존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맛이 살아있는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되 각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같은 인생을 살되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느슨한 연결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는 나 자신을 위한
보너스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야 할 때인 거죠. 고슴도치 2마리가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따로 국밥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 이제는 그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성은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 식사시간, 여가 활동 등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 줬습니다. 18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룹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행복도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요. 70세 정 여사님은 평생 남편이 싫어해서 입지 못했던 진분홍 코트를 남편 외출을 틈타 몰래 꺼내 입고 백화점에 갔답니다. 평생 내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었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했지만 그 코트를 입은 날 느꼈던 해방감과 자신감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한 일탈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내 맘대로 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선택마저 남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정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에 운전대를 놓는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볼래? 점심 메뉴, 운동 시간, 입을 옷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둘째,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나는 사라집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과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쓰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번 돈 당연히 쓸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넷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저녁 산책, 주중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 일요일에는 교회 가기,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 쌓일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은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나의 자유를 되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의 삶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심장이 뛰는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일 있으신가요? 집중하다 보니 해가 지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거요. 젊었을 때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요.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 따로 국박과 연결이 됩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할 게 없어서입니다. 배우자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당신 뭐해? 어디가 언제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입니다. 자신이 몰두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서 뭔가 해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같습니다.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시간을 확보만 해놓고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우자한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우자가 방해가 됩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66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분을 시시콜콜 간섭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외출까지 따라 나서니 아내는 친구들 만나든지 해요. 왜 날 따라다녀? 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는 할 게 없어서 그렇지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분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강권으로 박 선생님은 마지못해 사진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나무, 꽃, 고양이 등을 찍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다음 날도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사진 정리하기 바빠 아내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라고 물어도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라고 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아내분이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볼 만큼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따로 국밥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요. 따로 국밥처럼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새롭고 가벼운 나만의 인연을 만드세요.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때때로 만나 차 한잔 나누는 약한 연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약한 유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끈끈한 관계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지만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선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그랬지. 누구 아프다더라.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대부분 과거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건 정말 재밌네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현재와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야기합니다.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69세 이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같은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탁구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사생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탁구 치고 잘 치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이런 가벼운 대화만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부담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탁구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입니다.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간식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외로움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벼운 관계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배우자한테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람들, 이것들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나게 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깊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활동 함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면 됩니다. 배우자 있든 없든 나는 나대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가는 집, 그것도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회사,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집은 그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에 70, 80%를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집이 어떤 공간인가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방치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뭘 꾸며, 이제 늙었는데 돈 들여서 뭐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두운 조명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우울해집니다. 집이 우울하면 사람도 우울해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연구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밝고 정돈된 집에 사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70세 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집이 더 답답하고 제 집 같지가 않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요.
벽지색, 가구, 커튼까지 전부 아내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의견을 냈지만 당신은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라는 말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집안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상담 때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내 공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집이 더 나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집을 나만의 성으로 만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 있든 없든, 가족 있든 없든 나만의 안식처는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혼자가 함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의 세월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채우겠다는 자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의 꿀맛 같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년에 하면 더 재밌는 취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노후를 위한 최고의 취미생활.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와닿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누가 내준 숙제를 하듯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모님 부양, 끝없는 직장 책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60, 70이 되어서도 인생의 숙제만 하시면서 사실 건가요?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나 자신을 위한 축제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노후의 축제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숙제에서 축제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단 하나의 취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 세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저는 회사 다닐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땐 바빴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분이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선생님, 요즘 매일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오늘은 또 뭘 해볼까 기대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취미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을 숙제하듯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축제하듯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죽을 때까지 즐거운 놀라운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짜 축제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노년의 취미 선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취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취미를 고르시겠어요? 놀랍게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젊은 시절 했던 취미를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테니스 재밌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이 지금의 나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30대의 취미와 70대의 취미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생계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는 탈출구였죠. 그래서 취미를 위해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 실증이 나면 과감히 바꿨습니다. 올해는 볼링, 내년에는 자전거, 취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탈출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 뜰 이유, 오늘을 기대하는 이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년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재밌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노년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드디어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황금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경제성입니다. 취미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돈 걱정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취미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달 큰 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처음엔 좋아도 나중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조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7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기력이 예전만 못해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취미가 진짜 좋은 취미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건강입니다. 특히 뇌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혼자만 하는 취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 돈 걱정 없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취미를 평생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66세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하시고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다가 점점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지셨죠. 카메라 본체 300만 원, 렌즈 하나에 200만 원, 삼각대, 필터, 가방 1년 만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즐길 취미인데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풍경 찍으러 제주도, 강원도, 전국으로 계속 출사를 다니셨고 사진 동호회 회비, 전시 참가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그 비싼 장비들 다 중고로 팔고 그만두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남은 평생 할 거니까 투자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취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엔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은 즐거움보다 본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취미는 투자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독입니다. 그 순간부터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매달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은 삶의 낙이 아니라 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에 취미가 경제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내, 많아도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야 마음 편하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오히려 작은 수익까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런 취미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죄책감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걷기입니다. 걷기가 무슨 취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중년 당뇨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걸음 수가 3,000보만 늘어나도 의료비가 5.2%나 감소했고
5,000보 늘리면 8.4%나 줄어들었습니다. 걷기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취미입니다. 병원비를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걸으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앱들도 있습니다. 캐시워커, 토스, 만보기 같은 앱을 깔고 걸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은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나는 지금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구나 라는 심리적 보상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요즘은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이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공공 텃밭이 100곳이 넘습니다. 연간 이용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상추,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걸 직접 키워보세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식비를 절약합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셈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는 마트 것과는 맛이 다릅니다. 농약 걱정도 없고 신선합니다. 손주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상추다 하면서 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줍니다. 내일 아침 텃밭에 가면 얼마나 자라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삶의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울감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원예치료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보람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시니어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무료부터 월 2만 원이면 전문 강사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장비 없이 그냥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노래를 부를 때 숨이 깊어지면서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심박수는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노래를 부른 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폐 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니 우울증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병원비 아끼는 게 진짜 절약이죠.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 챙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일수록 더 자주, 더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봐야 하고, 동행도 구해야 하고, 예약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갑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걷기는요, 지금 당장 현관문만 열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더 자유롭습니다. 이거 그만둬도 아깝지 않아 라는 여유가 생기죠. 역설적이게도 그 여유가 있어야 취미를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83, 93가 되어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 93까지 가능한 취미여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취미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할 겁니다.
정 선생님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분입니다. 그분은 60세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5년간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68세가 되던 해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이었습니다. 라켓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테니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인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치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60대엔 괜찮았던 몸이 70대엔 다르고 80대엔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에 시작해서 9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취미, 그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첫 번째 취미는 서예입니다. 서예만큼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취미도 드뭅니다. 격렬한 동작이나 체력도 필요 없이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획 한 획 긋는 겁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시력이 조금 나빠져도 큰 글씨를 쓰면 됩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서예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런데 서예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종이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과거의 미련도 미래의 두려움도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한 획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심리학자 식센트미 하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붓 하나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붓을 잡는 서예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치바이스는 94세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로 서예가 중에도 80대에서 90대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취미는 바둑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한두 번쯤 더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둑의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직관이 뛰어납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경험이 바둑판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78세 한 선생님은 70세에 바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바둑 모임에서 항상 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3년 만에 중상위권이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으면 나이가 사라집니다. 70대도 30대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은 노년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바둑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50년을 둬도 새로운 수가 나옵니다. 같은 상대와 100번을 둬도 매번 다른 게임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바둑은 수준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끼리, 고수는 고수끼리 두면 됩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승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둘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피카소는 91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화가 모지스 할머니는 78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끝까지 그렸습니다. 이들은 왜 평생 붓을 놓지 못했을까요? 매일 새로운 주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밖 풍경이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평범한 나무였는데 오늘은 그림 소재입니다. 식탁의 과일도 거실 화분도 베란다 풍경도 전부 작품이 됩니다. 내일은 뭘 그릴까?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좋은 풍경 찾아봐야지. 이 설렘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계절마다 그릴 것도 다릅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쌓인 풍경.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림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유명한 화가 모네도 백내장으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86세까지 그 유명한 수련 연작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93 어르신들도 그림을 그립니다. 만년필로 꽃을 그리고 추억 속 고향집을 그립니다. 숨을 쉬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할 수 있는 취미가 바로 그림입니다. 여러분, 93까지 할 수 있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앉아서 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대로 즐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라도 머리가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붓을 잡아도 바둑을 만져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조건, 뇌를 지켜주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두려운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암은 통증이 있지만 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 자체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뇌 건강에 좋을까요?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기억을 끌어내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뇌가 계속 작동하도록 녹슬지 않도록 만드는 활동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왜 악기일까요? 악기 연주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깨우기 때문입니다. 악보를 읽어야 하니, 시각을 쓰고 소리를 들어야 하니, 청각을 쓰고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니 운동신경을 씁니다. 동시에 리듬을 기억하고 다음 음을 예측하고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1초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뇌가 총동원되니 그야말로 최고의 뇌 운동이죠. 피아노, 기타와 같은 큰 악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한 한 여성분은 처음엔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코드 하나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3달 후 드디어 섬집 아기 한 곡을 완주하셨을 때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치매 걱정 안 해요. 악보 외우느라 머리가 너무 바빠서 치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뇌를 자주 쓸수록 치매는 멀어집니다. 2번째는 춤입니다. 춤바람 났다. 이 말 예전엔 좋지 않은 의미였죠. 집안 망신이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요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가보면 라인 댄스나 사교 댄스를 배우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보다도 중장년층이 더 열정적입니다. 놀랍게도 70대, 80대 분들이 왈츠를 추시고 탱고 스텝을 밟습니다. 노부부가 춤으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춤을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춤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스텝 순서를 기억하고 파트너의 손을 느끼며 호흡을 맞추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뇌의 수많은 회로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춤을 꾸준히 추는 노년층은 걷기나 자전거 같은 일반 운동을 하는 노년층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부피가 더 크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전통 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춤은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우아한 회춘의 마법입니다. 3번째는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70대가 무슨 영어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영어를 배웠던 목적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유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뇌에게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동원됩니다. 특히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를 배우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며 인지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2가지 이상 언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이 평균 5년이나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요즘은 비싼 영어 학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나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문법이 틀려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면서도 꾸준히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서 외국인에게 헬로, 나이스 툼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 순간에 자신감과 성취감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삶 전체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도전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받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딱 조금 어려운 정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도전이 여러분의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걱정 없고 나도 건강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노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 외로움을 이기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의 담배보다 무섭고 술보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육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취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 합창단, 실버 합창입니다. 노래요? 저는 음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합창단은 솔로 가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합창의 진짜 매력은 노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합창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순간, 같은 리듬, 같은 호흡으로 목소리를 맞추며 하나의 노래를 완성합니다. 이 경험이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노래 부르는 행위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친밀감을 더욱 빠르게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연습을 가는 것 자체가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연습 있지 않나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빠지면 소프라노 파트가 약해진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와 모임 활동입니다. 구동호회, 춤동호회, 등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갑니다. 이번에 연습하는 춤은 좀 어렵지 않나요? 다음 주에 어디 갈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죠.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 학력,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 취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70대에 새로운 단짝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가까워집니다. 몇 번만 나가보면은 어느새 웃으며 농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느낌,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누굴 도와요? 저는 도와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주는지 아시나요? 이제 가족을 넘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보람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오래 지속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역할과 책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취미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 주 모임에 가야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영상 처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축제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이제 그 축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막이 내리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로 빛나는 공연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진짜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